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둘을 두고 있는 50대 여성인데요. 첫째 딸은 33살이고 둘째 아들은 32살이라서 모두 다 결혼을 해서 애들 잘 낳고 잘 살고 있는 상태예요. 막내 아들이 그 당시에 30살이었고 며느리는 아들보다 1살 많은 31살이었어요. 막내 아들이 자식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지만 어렵게 손주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며느리 몸이 약해서 그런지 손주 몸도 너무 약했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큰 병원으로 가서 손주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고 했죠. 며느리가 제 말대로 검사를 받고 왔나 봐요.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받아보니 병원에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님, 하은이가 예전부터 자주 연락 오 잔병 치레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하은이한테 희귀병이 있대요. 오랫동안 살려면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래요. 그렇다 보니 둘째네가 아들 하나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고생을 많이 했죠. 게다가 며느리는 전업주부도 아니었어요. 중견기업 다니는 직장인이라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체력이 안 좋은데 직장까지 다니고 집안일도 힘들어하니까 제가 도와주려고 자주 아들네 가곤 했는데요. 저도 마냥 노는 사람도 아니고 작은 슈퍼 운영하고 있는데 손주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해준 거였어요. 청소나 빨래만 해주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여러 번 도움을 줬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정말 싹싹하니 잘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는데 며느리도 저한테 너무 감사해하면서 잘했어요. 제 친구네 며느리는 도움받아도 입 싹 닦아버린다고 하던데 우리 집 며느리는 안 그래줘서 고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제 덕분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전업주부 할 수 있게 했어요. 제가 둘째네 집안일 해주고 도와준다고 해도 둘째네 집에 상주해서 계속 집안일하고 육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슈퍼 운영해야 하니까요. 그렇다 보니 제가 도와줘도 며느리가 여전히 일과 집안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직장을 관두는 대신 저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 거죠. 며느리도 전업주부가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훨씬 좋아졌어요. 보통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식들 위주로 챙기는 편이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제가 며느리 전업주부 시켜줬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고 하더라고요. 원래 다른 자식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지원해주지 않는데 아들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서 친딸같이 챙겨주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슈퍼 카운터를 지키고 앉아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엄마, 와이프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대. 지금 입원까지 했어. 의사가 그러는데 회사 일에 집안일이랑 육아까지 하니까 과로한 것 같대. 아무래도 우리 하은이가 자꾸 아프니까 몸도 약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나 봐. 아들이 며느리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아들에게 이리 말했어요. 며느리 일어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회사 그만두고 당분간 집안일만 하게 할 거니까. 대신 네 누나나 형한테 말하지 마. 아들이 엄청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하는 목소리로 항상 이렇게 신세져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이 쑥스러워서 부모랑 자식 간에 뭘 미안해하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러다 몇 시간 후에 며느리가 병원에서 깨어났나 봐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며느리가 아들한테 전부 다 전해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건네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몸이 이렇게 약해서 항상 민폐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쓴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저 챙겨주셔서 늘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하은이도 건강했을 텐데 이런 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 같길래 얼른 화제를 돌렸죠. 행여나 집안 식구들 앞에서 말실수를 할까봐 다시 한번 이리 당부했는데요. 뭘 또 그렇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나. 가족끼리니까 당연한 건데. 시댁 식구들 모였을 때 행여나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말만 하지 말아라. 괜히 나 칭찬하려고 어머님이 전업주부하라고 했다는 말 꺼냈다가 시기 질투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감동받아 하는 게 느껴졌어요. 훌쩍거리는 소리를 애써 감추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물론이죠. 어머님, 얼른 건강 회복한 다음에 다시 취직해서 효도할게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요. 정말 감사해요. 전 이때 며느리가 엉엉 울 것 같으니까 얼른 전화를 끊자는 말을 반 농담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죠. 예전이랑 다르게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다음에 하은이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느긋하게 아들만 챙길 수 있으니까 날아갈 것 같았나 봐요. 성격이 전부 다 밝아졌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한테서 이런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반찬을 했는데 좀 드셔보실래요? 어머님이 저번에 맛있다고 한 코다리 무침이에요. 사실 저희 집 식구들은 코다리 무침 잘 안 먹는데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셔서 한 거예요. 이러면서 저 아니면 코다리 무침 먹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가 평소처럼 잠깐 들리고 갈 줄 알았는데 웬일로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일부러 하은이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좀 있어도 되나요? 집안일도 다 했는데 할 일이 없어서요. 어머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반찬했다고 막 가져오기도 하고 시댁에 자주 들러서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물론 제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변해버린 며느리가 참 부침성 좋아졌다고 말하면서 이리 칭찬을 했죠. 며느리가 많이 힘들긴 했었나 봐. 이렇게 성격 좋은지 처음 알았네. 하긴 그동안 눈가도 퀭한 게 많이 지쳐 보이긴 하더라고. 며느린 체력도 안 좋으니 직장인보다는 전업주부가 제격인 것 같다. 다른 집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이 잘해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데 우리 집 며느리는 몸 약한 것 빼면 너무 좋아. 며느리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냐면 남편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떠난 날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주전자를 툭 하고 쳐서 뜨거운 물을 엎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팔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도 화상이에요.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붕대해 드릴게요. 목욕은 물론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도 피하세요. 햇빛도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물이랑 햇빛이 닿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붕대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씻는 게 너무 불편해서 한동안 못 씻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할 텐데 남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 놀고 있는 남편한테 오라고 할 수도 없어서 다쳤다는 연락도 안 했죠.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치료받은 뒤론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고 병원 가서 드레싱 잘하고 물이랑 햇빛만 안 닿으면 됐거든요. 단지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못해서 한동안 못 씻고 찝찝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이때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리가 또 져주려고 반찬을 만들었대요. 전 애들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제가 다친 사실을 말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화내더라고요. 어머님,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미리 말했으면 같이 병원에도 가고 제가 집안일도 해주고 씻는 것도 도와줄 텐데 왜 혼자서 계셨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받은 게 있는데 어머님, 사양하지 마세요. 걱정 어린 폭풍 잔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반찬을 정리하고 밀린 집안일을 해줬어요. 제가 고맙다고 말하면서 꾀지지하게 서 있으니까 며느리도 제가 불편해 보였나 봐요. 저를 욕실 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일이 살갑게 굴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그동안 머리 못 감으셨구나. 화상 입어서 그러셨어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우리 사이에 왜 감겨달라는 부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 감겨드릴게요. 이렇게 며느리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감을 수 있었어요. 그때 어찌나 개운하던지. 게다가 며느리가 밥까지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해주고 가는 거예요. 내일 또 와서는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첫째 딸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되어버렸거든요. 그 무렵에 남편이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은퇴한 후로 무료해 보이길래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날 남편이 동창을 만나고 와서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동창이 오랜만에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서 방금 보고 왔잖아. 걔가 외제차를 보여주면서 엄청 자기 자랑을 하더라. 그러더니 식당을 창업한다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여주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고. 자기가 제주도에서 식당을 차렸다가 잘 돼서 이렇게 외제차도 사고 돈도 많이 벌게 됐대. 이제 서울에도 차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 나도 예전부터 식당 한번 차려보고 싶었는데 해보면 안 될까? 남편이 오래전부터 창업 이야기를 자주 꺼내긴 했어요. 내 가게를 딱 차려서 장인같이 해보는 게 꿈이라고 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 동창이 제주도에서 식당을 차려본 경험자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해놔서 여유가 있으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해보라고 했는데 남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동창과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직장만 다녔던 사람이라 사업에 아는 게 없었지만 친구가 경험자고 베테랑이라고 하니 믿었는데요. 그렇게 남편이 동창과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일이 잦아질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때마침 창업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길래 제가 이리 말했죠. 말로만 창업하겠다고 하진 않을까 싶어서 두고 보려고 했거든. 그런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진짜로 식당 차릴 것 같네. 식당을 하게 되면 돈이 오가게 되니까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하지 않을까? 당신 동창이랑 이야기 좀 나눠보게 우리 집으로 초대해봐. 동창한테는 내가 그냥 식사 대접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주고.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잡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전 어느 때나 괜찮아서 남편 동창 시간대 맞춰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주 주말에 남편 동창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창업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남편 동창이 이런 식으로 사업 구성안을 거의 브리핑해 주는 거 있죠? 동욱이가 이 동네를 잘 알고 있어서 조언을 받았거든요. 어떤 곳을 임대하고 어떻게 인테리어 할 건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의 타깃으로 장사를 할 거라 타깃으로 할 식당까지 물색해서 비슷하게 따라 할 겁니다. 벤치마킹으로 여기랑 여기 식당 따라 할 예정인데 어떠신가요? 저희 남편 이름이 동욱이거든요. 남편이 이 동네 토박이라 잘 알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른 동네에선 요즘 이런 식당이 인기가 있다고 말해주는데 전문성이 확 느껴졌어요. 남편의 동창이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말도 엄청 잘해서 신뢰가 갔죠. 이런 사람이라면 사업이 망해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동창이 가자마자 남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인 것 같네. 당신 말대로 사업해본 사람 같아.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알아보면 내가 지원해줄게.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서 다음엔 당신 혼자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안 그래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 동창이랑 같이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들어섰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 남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리 얘기해줬어요. 저번에 내 친구가 말한 그 곳 기억하지? 벤치마킹 하겠다는 식당이랑 비슷한 곳을 찾았거든? 거기 임대할 것 같아. 인테리어도 진행 중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가보기도 했어. 실제로 업자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더라고. 나도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보는 녀석한테 연락 와서 하게 된 거라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젠 믿음이 가. 당신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 남편이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왔다고 했으니까 저도 의심을 저버리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이랑 제가 모처럼 같이 주말에 외식을 하러 나온 날이었어요. 한참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표정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남편이 동창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그 동창이 울먹거리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수씨.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게 돼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하게 됐네요. 임대한 곳을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요. 이것들이 저한테 사기를 치려나 봐요. 계속 돈을 더 못 주면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안 하겠대요. 다른 업자 쓰겠다고 하니까 인테리어 수습 못하게 망치고 가겠다는 거 있죠? 제가 그동안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거 잃을까봐 무서워서 우선 돈으로 수습하려고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 말로는 동창이랑 단둘이 있었을 때도 인테리어 업자한테서 막 전화가 왔었대요. 맨날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길래 일단 돈을 빌려줬는데요. 사실 바로 빌려준 건 아니고 전화를 끊고 고민을 해본다고 하긴 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동창이잖아요. 직접 본 적도 있는 것도 모자라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라서 고민했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도 빌려줬으면 하는 눈치라서 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 동창한테 사기를 당한 거죠. 그 동창네 식당에서 인테리어 꾸미던 업자들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한테 연락이 왔길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이리 말해주더라고요. 식당 차린다는 사장님이 여기로 연락 주면 돈 줄 거라고 해서 전화드린 건데요. 착수금만 받고 나머지 잔금은 못 받았어요. 처음에 저랑 계약한 사장님이랑은 아예 연락이 안 되네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도 처음엔 사기당했나 싶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 생긴 건 아니죠? 인테리어 업자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길래 그 친구가 돈 들고 튀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도 멘탈이 나간 것 같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이놈이 대체 어디로 잠적한 건지 찾을 길은 없고 진짜 막막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전 이 일로 큰 돈을 잃었지만 전 재산을 다 잃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꽤 금액대가 있는 돈이라 속상한 마음에 이곳저곳에 하소연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너네 아빠가 이번에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니 사기를 당해온 거 있지? 나도 그 친구 얼굴까지 보고 어떻게 식당 차릴지 들어봤는데 바보같이 속아버렸어. 생각보다 큰 돈을 잃었는데 어쩌냐? 너무 속상하다. 제가 한숨을 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엄청나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왜 바보 같아. 전문 사기꾼들이 마음먹고 속이려고 들면 누구나 속게 되더라. 그놈 잡아서 꼭 고소해. 내가 소송 비용 대줄게.
내가 그 외의 것들도 도와줄 거니까 생활비든 뭐든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아들하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엔 며느리한테 전화했거든요.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며느리 반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가 구구절절 사기당해서 이러한 점들이 힘들다고 설명했더니 며느리가 이리 묻더라고요. 그럼 어머님 전 재산을 다 잃으신 거예요? 얼마나 잃으신 건데요? 지금 저희 보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저희 아들 몸 약한 거 아시잖아요.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금전적으로 더 이상 못 도와주시면 저도 이제 회사 들어가야 하는데 애들 어디에 맡기면 또 돈이 나갈 거고. 전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옆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아들 녀석이 며느리한테 이러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지금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뭐를 했어? 우리 엄마가 사기당한 거 위로부터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왜 아들 이야기랑 당신 취직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엄마가 도와준 게 있는데 양심이 없네. 이렇게 아들 녀석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서 당황했어요. 그 뒤로 며느리랑 아들이 말다툼을 하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끊겠다는 말도 안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린 거예요. 전 이 일로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빈털터리가 된 것 같으니까 감히 태도를 바꾸다니. 그래서 전 며느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마음먹었죠. 그동안 저는 며느리랑 연락은 안 하고 아들이랑 계속 전화하고 문자해왔어요. 아들한테도 제 재정 상태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데요. 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못 믿어서 그랬어요. 부부니까 아들이 혹시나 실수로라도 말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빈털터리가 된 줄 알고 착각하는 며느리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제가 전 재산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알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들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절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화제를 돌렸죠.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게. 오히려 나보다 아들이 더 힘들어 보이더라. 안 그래도 하은이가 계속 아프다며. 유세는 좀 어때? 저는 끽해봐야 똑같이 병원이랑 집 오가면서 치료받고 있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의외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하은이가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거의 저 세상 갈 뻔했어. 급하게 구급차에 실려가서 입원을 하게 됐거든. 다행히 극적으로 살아나서 건강 상태가 많이 회복됐어. 엄마한테 전화한 것도 하은이 아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부담이 될까봐 딴소리만 하고 있었네. 저는 아들에게 그걸 왜 이제 와서 이야기했냐고 뭐라 했죠. 어디 병원이냐고 물어보고 남편이랑 같이 손주 병문안에 갔는데요. 손주 상태를 직접 봤는데 착잡하더라고요.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안생이형 아닌 거예요. 안색만 보면 금방이라도 오늘 내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절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남편한테도 인사를 안 하길래 저도 며느리 투명인간 취급했죠. 대신 아들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었는데요. 아들, 네가 고생이 많다. 숨 좀 돌릴만 하면 애가 아프네. 병원비 많이 들지 않아? 내가 얼른 부동산 투자랑 재테크로 돈을 불려서 도와줄게. 이 말이 끝나긴 무섭게 며느리가 그런 저를 쓰레기 보듯이 흘겨보더라고요. 정말 얼척없대요. 제가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중에는 며느리가 저보고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저한테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사기도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잖아요. 재테크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던 슈퍼일이나 집중하세요.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있길래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전처럼 부유하게 며느리한테 돈 턱턱 보내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거 듣고 있던 아들과 남편은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특히 제 남편이 이런 식으로 며느리에게 으름장을 놨어요. 뭐? 내가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며느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버르장머리 없다? 어디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 남자들이 며느리를 에워싸고 험악한 표정으로 뭐라 그러니까 며느리도 겁을 먹었는지 꼬랑지를 내리고 더 궁시렁거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입을 다물자 남편한테 귓속말로 제 계획을 말해버렸죠.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부수적으로 시작하고 있던 재테크가 있거든. 그게 이제야 수익을 보기 시작해서 이 돈으로 며느리 참교육 좀 시켜주자. 내가 돈이 전처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며느리가 또 가면을 쓰고 있을 게 분명하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인성교육 좀 시키게. 그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만히 있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우리가 이런 작당을 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끼리 속닥거리는 걸 재수없다는 식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아들내미가 화낸 거에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대요. 제가 조만간 저것 정신머리를 확 고쳐버릴 생각으로 손주가 입원한 병원을 나왔어요. 때마침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제 통장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꽂히더라고요. 이제 이 돈을 며느리한테 보여주며 가증스러운 짓 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제가 불시에 아들 집을 찾아간 거예요. 원래는 항상 며느리한테 말을 하고 집에 찾아갔단 말이죠. 이번엔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아들 집으로 갔는데요. 그 이유는 며느리 보자마자 일부러 성깔 돋구게 실컷 시집살이 시키다가 며느리가 선을 넘으면 사실 나 전 재산 다 털린 거 아니고 돈 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안에서 향에 불을 붙이고 있었나 봐요. 무슨 의식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수십 개의 향에 불을 붙여서 탄 냄새가 지독하게 났어요. 그 냄새 빼려고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은 것도 모자라 현관문까지 열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안 꼴을 살펴보면서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틈으로 슬쩍 보니까 며느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글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아니, 관아도령님, 어머님 집 현관문 근처에 부적 수십 장 숨겨두면 액바지 될 거라면서요. 관아도령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적을 수십 장 넘게 샀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건데요? 빨간색 봉투에 부적들을 넣어놨거든요. 며칠만 지나면 어머님 몸 아프면서 몇 달 안에 저 세상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어머님하고 항상 안부 전화라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도통 안 한대요. 저희 아들은 계속 아픈데 시모는 멀쩡하고 돈도 없어져서 쓸모도 없는 것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왜 제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번엔 잘해주셨잖아요. 제가 통화 말고 문자로도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아픈 아들 대신 어머님이 저 세상으로 가게 하는 부적 좀 잘 좀 해달라고. 부적 잘 써주셔서 좋은 집안에 시집 오게끔 해주셨으면서 이번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아들 평생 아프다가 학교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손주가 태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아픈 손주 대신 저를 보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부적 한 장도 아니고 수십 장이라니. 관아도령 이것도 진짜 점쟁이가 아니라 사기꾼의 장사꾼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부적을 수십 장이나 사게 하나요? 이렇게 멍청한 수법을 당한 며느리한테 그동안 속고 있었다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전 그래서 열린 문으로 조용히 나가서 며느리가 제가 온 거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제 집으로 달려가서 현관문을 확인했는데요. 우리 집 현관문 쪽 한켠에 짐을 두고 있었거든요.
옆집이 집 밖으로 쓰레기, 빨래, 건조대, 심지어 채소들까지 펼쳐놓고 있으니까 열이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앞까지 넘어와서 물건을 놓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봐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제가 창고 안에 넣어둔 안 쓰는 물건 꺼내놔서 현관문 구석에 놔뒀었어요. 물건을 벽처럼 세워두고 옆집 물건이 못 넘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집 현관문 쪽 한켠에 둔 짐을 오랫동안 들춰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부적이 딱 봐도 여기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숨길 장소가 이곳밖에 없잖아요. 짐을 슬쩍 들춰보니 빨간색 봉투가 보였어요. 그걸 꺼내서 보니까 진짜로 부적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봉투에 제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이 봉투를 챙겨뒀죠. 그리고 바로 아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한 짓을 전부 다 폭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문자하려다가 기발한 생각이 나서 바로 멈췄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며느리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갱생 불가능한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며느리가 감히 제 목숨을 맞바꿔서 손주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대로 넘어가야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방법을 써버린 거죠. 손주가 때마침 퇴원했다고 하길래 전 아들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에 맞춰서 아들네 집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일이 물어봤는데요. 며느라, 많이 바쁘냐? 오늘 우리 아들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라며. 하은이는 퇴원했니? 할 말이 있는데 너네 집으로 가도 되나?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여전히 저한테 싸가지 없이 대화할 생각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하은이 이미 퇴원해서 집에 있고요. 손주 아프니까 오지 마세요. 어머님 오시면 하은이도 편히 못 쉬어요. 남편도 출장 갔다 오면 피곤할 테니까 다음에 오세요. 방금 퇴원한 손주가 갑자기 아프겠어요? 아들한테 손주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퇴원했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그냥 저 꼴 보기 싫어서 손주 아픈 거 핑계대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내가 아들한테 하은이 상태 많이 좋아져서 퇴원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니? 아들도 오라고 했으니까 죽이라도 끓여서 가져갈게. 며느리 생각하면 빈손으로 가고 싶었지만 손주가 걱정되기도 해서 손주가 잘 먹던 전복죽을 끓였는데요. 전복죽과 함께 며느리가 저 몰래 숨겨둔 봉투도 가져갔어요. 아들이 해외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올 쯤에 아들네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안인데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자는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 현관문을 연 채로 안 비켜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머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셨어요? 여기 남편만 사는 집 아니에요. 저희 집 오고 싶으면 남편뿐만 아니라 제 동의도 얻으셔야죠. 짜증난 목소리로 이러길래 제가 무작정 밀고 들어갔어요. 전복죽을 끓여왔다고 하면서 식탁에 탁 놓으니까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전복죽이 담긴 그릇을 휙 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그 전복죽을 개수대에 싹 다 버리더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댔죠. 우리 아들 아파서 난린데 무슨 전복죽이에요. 병원비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거 아니면 찾아오지 마세요. 시댁에 돈이 많다고 해서 시집 왔구만 멍청하게 사기나 당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일러바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처럼 남편한테 한 소리 듣고 있을 줄 아세요? 남편한텐 이거 보여주면서 어머님한테 시집살이 당했다고 하면 돼요. 이러면서 며느리가 모자를 벗어던지는데 눈가에 시퍼런 멍이 떡하니 보였어요. 며느리 말로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부딪힌 거래요. 며느리가 그러면서 제게 해주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어차피 이 상처 난지 남편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어머님이 친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 줄게요. 어머님이 성의를 좀 보이세요. 뭐하러 전복죽은 끓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딴 거 말고 돈이나 갖고 오시던가. 며느리가 제게 일이 궁시렁대고 있는데 때마침 현관문 쪽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풀썩 주저앉아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들어오긴 무섭게 며느리가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들은 당연히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며느리가 진짜로 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보, 어머님 때문에 다쳤어.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내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정신없이 흔드시는 거야. 그리고 마구마구 치셔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년도 참 바보 같더라고요. 지가 저한테 그렇게 싹퉁바가지처럼 굴었는데 아들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주겠나요? 그리고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제가 그럴 인간이 아니란 걸 우리 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코웃음치며 말했죠. 진짜겠니? 전혀 쇼하는 건 이 봉투만 봐도 알 거다. 제가 바로 그때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네준 순간 갱생 불가능한 며느리를 나락 보내버린 거예요. 아들이 빨간색 봉투와 그 안에 든 부적들을 보더니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 적힌 제 이름을 가리키면서 설명해줬어요. 며느리가 돈이 없어진 나를 액박이로 삼아서 손주를 살리려고 했다. 내가 손주 대신 저 세상 가면 손주병이 낫는다는 점쟁이 말 듣고 이런 부적을 사왔더라. 그리고 내 집 현관문에 숨겨놓은 거야. 네가 듣기에도 황당하고 어이없지? 한마디로 며느리가 나를 저 세상 보내려고 했다 이거야. 저것한테 내가 틀린 말 했는지 한번 물어봐라. 제가 이러니까 아들 표정이 서서히 굳더니 며느리 보고 이게 사실이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면서 거짓말을 해댔어요.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나 눈가에 멍든 거 안 보여? 내가 이 꼴이 됐는데도 어머님 말을 믿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며느리가 가증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을 동안 식탁 옆에 있던 며느리 핸드폰을 재빠르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리 얘기해버렸죠. 못 믿겠으면 문자 확인해봐라. 내가 쟤네 집 갔다가 전화 통화하는 걸 전부 다 들었거든. 내가 온지도 모르고 통화하고 있길래 들었는데 며느리가 손주 대신 나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이 영험한 부적 좀 대주라고 문자까지 보내면서 재촉했었대. 아들이 제 말을 듣고 며느리 핸드폰을 받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이리 요구했어요. 엄마 말이 거짓말이면 당신이 증명해봐. 그렇게 떳떳하면 휴대폰 비밀번호 풀고 휴대폰 문자 내역을 보여달라고. 아들이 이렇게 나오자 며느리 얼굴색이 점점 새하얘지더니 말문이 턱 막힌 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명을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아픈 아이 육아가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전부 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나마 어머님이 주는 돈이 있어서 살만했거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사기당해서 도와주지도 못하니까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어머님한테 괜히 화풀이하게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때 며느리가 뒷목 잡을 만한 진실을 말해버렸죠. 사실 나 사기당한 건 맞지만 전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아니었어. 재테크를 제대로 시작해서 수익을 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증명하는 통장 내역 같은 서류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달마다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을 보여주니까 며느리 눈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생각을 이제야 한 것 같았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자기가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러는 이유는 바로 재산 분할에 있었거든요. 이 상태로 이혼당하면 정말 답이 없긴 하죠. 아들 재산은 거의 없고 저한테만 돈이 있는데
며느리 이것이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받는 게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끽해봐야 집 정도일 텐데 글쎄 이것도 나눈다고 해봤자. 대출 갚아야 할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이 지역 집값이 대폭 폭락해버려서 막내 아들네가 엄청 속쓰려했거든요. 그나마 이 집 대출금도 제가 갚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기당하고 나서는 아들이 대출금도 자기가 갚겠다고 하니까 며느리도 절 끈떨어진 가처럼 봤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며느리가 제 재산을 알게 됐잖아요. 재산 분할해봤자 이혼하는 게 더 손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전 생활 수준도 못 누리니까요. 이런 이유로 이혼당하면 재산 분할을 쥐콩만큼 받게 생겼으니까 손해라고 생각했나 봐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픈 아들 병간호에 지쳐서 머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절대 돈 밝혀서 그런 건 아니고 미쳐서 그런 거예요. 네? 믿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헛소리까지 해대는데 제가 그 말을 믿겠어요? 제가 헛웃음을 지으며 어이없어 하니까 아들이 저보다 먼저 나서서 며느리 멱살을 잡더라고요.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진 채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엄마 앞이라 참으려고 했더니 뭐? 너 또 도령인가 뭔가 하는 놈 찾아갔지? 나 몰래 부적도 사고 굿도 하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우리 엄마한테 살을 날려? 전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관아도령이라는 놈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틈만 나면 거기 가서 돈을 쓰고 왔다는 거 있죠?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관아도령이라는 것을 거의 종교처럼 신봉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가 이리 관아도령을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관아도령 그놈 덕분에 당신같이 좋은 집안이랑 결혼할 수 있었단 말이야. 나 그 사람 아니었으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 그 사람이 써준 부적이랑 해준 굿 덕분에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는 거라고.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아서 관아도령 도움으로 돈 많고 능력 좋은 시모 만난 것처럼 보였던 건데 며느리는 점쟁이가 연결시켜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제 며느리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그래, 당신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냥 이혼하자. 당신이 뭐 이런 걸로 이혼하려고 드냐고 이야기만 해봐. 네가 어떻게 부적 한 장도 아니고 수십 장을 써서 우리 엄마를 해치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운이 건강 되찾으면 뭐해? 우리 엄마 팔아먹은 건데. 아들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며느리가 무너져 내리대요. 며느리가 아들 다리에 매달리면서 이런 소리를 징징대고 있었어요. 아니 여보, 실수 한 번에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사과해서 끝내면 되잖아. 진짜로 무슨 일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정리하기로 결심했나 봐요. 며느리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이거 나 부모 해코지 하려던 여자랑 할 말 없어. 난 당신이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하지 마. 하고 싶으면 우리 엄마한테 실컷 해.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번엔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봐주세요. 제가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얼마나 고됐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네? 이렇게 빌면서 사과했는데 제가 받아주겠어요? 바로 발로 쳐내고 며느리가 개수대에 버린 전복죽이 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죠. 내가 손주 먹이려고 힘들게 끓여온 죽부터 원상복귀시키면 생각해줄게. 전복죽 다시 예쁘게 담은 다음에 멋대로 해온 음식 버려서 죄송하다고 해봐. 그러니까 며느리가 개수대 쪽으로 막 기어가더니 손으로 개수대를 막 만지더라고요. 더러운 개수대에 들어간 전복죽을 다시 퍼나르면서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다 담아서 오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리 말했는데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을 함부로 버려서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실수 저질러서 어머님 실망스럽게 안 하겠습니다. 제발 제 사과 받아주세요. 며느리가 비굴하게 나오길래 그거 먹으면 용서해 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머뭇거리대요. 그래서 제가 못 먹을 것 같으면 이 집에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 집이 100% 제 돈으로 해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눈 딱 감고 어떻게든 먹으려다가 차마 먹지는 못하겠는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며느리 말로는 이제 취직하기도 어려워졌으니까 이러지 말재요. 쉰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많아진 것도 모자라 아픈 손주까지 있어서 돈 버는 게 만만치 않아졌다고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금 제 탓하냐고 따졌어요. 제가 쉬라고 해서 경력 단절됐다고 지적질하는 거냐고 비아냥대니까 며느리가 시겁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막 해명을 하길래 제가 이리 말해버렸어요. 잘하네. 네가 취직 못하면 네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 어디서 시무 탓을 하고 있어? 아들아, 지금 당장 이것이랑 이혼해라. 아들이 진짜로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에서 며느리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와서 현관문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가 쫓겨나게 돼서 속 시원했어요. 전 며느리가 내쫓긴 지 1시간 뒤에 아들 집을 나왔는데 며느리가 울면서 줄줄 따라오더라고요. 어머님 이러면서 사정하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 집으로 와버렸어요. 아들이 그날 바로 움직여서 속전속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버렸죠. 최근에 그 소송에서 아들이 승소하게 됐고 합의하에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도 참 웃긴 게 그렇게 손주 생각하는 척 하더니 아픈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 시간 등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 벌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비라도 넉넉하게 주면 자기가 키워보겠는데 우리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겠다는 식으로 굴었거든요. 그래야 양육권을 유리한 쪽으로 가지고 오기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이랬죠. 양육권 우리 쪽으로 주면 하온이 부족함 없이 키울게. 네가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거야. 며느리가 그 말 듣고 눈물을 글썽이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양육권을 양보하기로 합의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제 손주를 데려와서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출근하러 가는 길에 우리 집으로 와서 손주를 맡기고 가고 전 그동안 손주 돌보고 있다가 아들이 다시 데리러 오는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살림을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을 했지만 아들도 이전 며느리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또 새로 차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먼저 같이 살자고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볼 생각이에요. 게다가 이혼 후에 아들은 저 덕분에 이전 며느리 실체를 알아낼 수 있어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손주도 제가 돌보니 전부 다 건강이 좋아지고 활발해진 게 보였죠. 이전 며느리가 아픈 애를 도대체 어떻게 돌봤는지 원. 이게 바로 연륜과 육아 경험의 차이 아니겠어요? 손주도 처음엔 엄마를 찾아댔지만 제가 이전 며느리보다 더 잘해주니 할머니 하면서 너무 잘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랑 남편이랑 셋이서 술을 마시는데 아들이 엄마밖에 없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나쁜 여자들만 잘 피하면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도 아들이나 딸이 나쁜 연놈들하고 살고 있진 않나 늘 지켜보세요. 방심하고 있다가 제 꼴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